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오늘 제목이 민주당은 와해를 기다리는 것인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국 정통 야당 민주당이 과연 이대로 와해를 기다리는 걸까요? 아니면 왜 이러는 걸까요? 한국 정치는 지금 멈춰 서 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이런 일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왜소하고 병든 우리 민주정을 혁신할 정치적 거목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그건 야당인 민주당 책임이 훨씬 더 큽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민주당이 온갖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을 때부터 우리 민주주의는 변칙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이런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이재명은 정치범이 아닌 자범으로, 이른바 자범으로, 다시 말해 부패 혐의 주범으로 대장동 게이트를 비롯한 여러 범죄의 수사 대상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문재인 정권 아래서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대장동 게이트와 백인동 게이트는 이미 언론의 추적으로 그 범죄의 얼개가 대부분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대장동은 당군들의 최대 사기극, 그리고 백인동은 토 세력과 이른바 이권 세력이 결탁한 일종의 카르텔, 로비스트가 작동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그 일은 온 국민을 도덕성을 넘어서서 이 불법에 대한 변별력을 무디게 했습니다. 이제 솔직히 말해 무엇이 불법인지, 무엇이 탈법인지, 적법이 어떤 것인지 국민들의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정치꾼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재명은 온갖 언슬로 지금까지 자신을 변명했습니다. 심지어 희대의 사기극인 대장동 게이트는 당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로 포장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재명이 대선 이후에 살아남기 위해 방탄조끼를 입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송영길이 물러난 계양을까지 가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체포 특권이라는 방탄조끼를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그는 당대표에 올랐습니다. 당권을 장악해서 민주당을 자신을 옹위하는 정당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로써 선진 민주정에서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이재명 리스크라는 사법 리스크를 안았습니다. 이러니 여야 간에 무슨 정치가 있겠습니까? 이걸 두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윤 대통령이 협치를 하지 않는다고 공식을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 아래서는 미래 세대를 위한 혁신도 빈부격차를 줄이려는 마스터 플랜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제 언론은 그런 민주당의 와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에 1년이 훨씬 넘어 드디어 민주당의 와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돈 봉투 살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금 국회가 비회기에 돌입한 직후 먼저 윤관석, 이승만 두 무소속 의원에게 칼을 겨눴습니다. 무소속 의원이지만 사실상 민주당을 탈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민주당 의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1일 두 국회의원에 대해서 정당법 위반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24일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그런데 6월 12일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면서 자동으로 기각이 됐습니다. 자, 이달 8월 15일까지 국회가 휴회 중이죠. 그래서 두 의원의 구속 여부는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검찰은 윤관석에게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민주당 의원 20명에게
300만 원씩 총 6천만 원을 뿌린 혐의를, 그리고 이승만 의원에게는 지역본부장에게 줄 현금 1,000만 원을 송영길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건넨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영장이 기각되자 그동안 보강 수사를 벌였습니다. 두 의원에 대한 영장 신고가 있자 이 상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그리고 백인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에 대한 신병 처리와 맞물리면서 지금 민주당 내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구속영장을 언제 내밀까요? 내미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만약 비회기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다면 이재명은 물론 민주당도 영장 판사의 결정에 운명을 걸게 됩니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수사 속도를 감안하면 이재명 영장 청구는 임시국회가 열리는 8월 16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체포동의안을 두고 민주당이 과연 일사불란하게 이재명의 구속을 막아설 수 있을까요? 하나 확실한 것은 검찰이 상방울 대북송금과 백인동 개발비리 사건을 합쳐서 이재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그 두 사건은 수사가 거의 다 끝나 있습니다. 이재명 소환조사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영장 청구는 정기국회 이후로는 미룰 수 없습니다. 자, 어떻든 검찰 관계자는 일정을 역산해 보면 8월 15일 이전에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백인동 개발비리 모두 범죄의 소명이 충분하다고 할 정도로 검찰 수사는 진행이 됐지만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일용 당사자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재명 본인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정당한 영장 청구일 때라는 그 정당한이라는 전제를 붙여놓았습니다. 더욱이 이재명은 체포동의안에 대한 기명투표까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방송에서 그걸 두고 뻔뻔하다고 얘기를 했죠. 다시 말해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면 이재명은 살아남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잡음 없이 처리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검찰로서는 일단 발목을 잡힐 일은 하나라도 만들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소환조사 없이는 영장 청구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여의도의 관심은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시점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구속영장이 단순히 이재명의 정치 생명에 치명적으로 작동하는 걸 넘어 민주당이 와해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건 설사 체포동의안이 다시 부결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의 체포동의안 자체가 민주당을 갈라놓는 거대한 벽이 될 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민주당 내부에서는 차라리 회기를 쪼개서라도 중간에 비회기를 만들어 출석 심사를 받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워낙 쪼개기 국회를 잘 하는 당인이 말입니다. 과연 검찰은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재청구를 언제 할까요? 어떻든 역설적으로 친명계 의원들은 지금 영장 청구가 비회기 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자체가 당내 갈등의 도화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본인 스스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은 했지만 친명 강성 지지층들, 이른바 개딸들은 극렬한 비난을 퍼부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결을 당론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 민주당은 대중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 민주당은 다시 정치 탄압이니 검찰 공화국이니 하는 온갖 은설로 변명에 나서겠죠. 이재명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은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8월 16일부터 30일까지 영장을 보낸다면 예전의 권성동 방식처럼 여야가 합의해 회기를 딱 잘라서 쪼개기 국회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이
비회기 하루 이틀 사이에 영장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나갈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이재명을 몰라도 솔직히 한참 모르는 생각입니다. 이재명은 영장심사를 받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역시 변호사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연루된 범죄는 모두 구속이 되는 중범죄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구속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정치적 미래는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연관된 범죄들이 모두 파렴치 잡범인데다가 모두 중형이 예상되는 중범죄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여당 국민의힘은 검찰이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청구하는 일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 정점식은 아직 이재명에 대한 소환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런데다 지금은 이재명 측근 조사도 일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2주 안에 모든 걸 마무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는 주장입니다. 기가 막히는 것은 윤관석, 이승만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입니다. 언론이 보도한 민주당 관계자는 윤관석, 이승만은 우리 당 의원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아마 두 사람이 들었으면 정말 기가 막혔을 겁니다. 그렇지만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을 검찰이 이미 특정한 것으로 알려져서 민주당 내에서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추가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한 재선 의원의 말입니다. 검찰에서 돈 봉투를 돌린 동선까지 다 파악한 것 같고 CCTV 영상까지 확보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사실이라면 비회결해서 관련 의원들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밖에 없어서 일이 정말 커질 것 같다. 민주당은 이처럼 온통 사법 리스크를 앓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에 당 혁신위원장 김원경의 노인 비하 발언,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노인 비하 발언 논란이 어제 1일에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불이 붙었습니다. 김원경은 7월 30일 성동구에서 연 청년 좌담회에서 민주주의 국가는 1인 한 표인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표기를 하느냐 하는 중학생 아들의 질문을 소개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은 김원경의 자기적인 말로 보입니다. 어쨌든 김원경은 이 말을 두고 참 맞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언론은 노인 폄하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엔 민주주의를 전혀 공부하지 않은 민주주의에 대한 몰 이해가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이런 분이, 이런 천박한 지식을 가진 분이 로스쿨에서 법학을 강의한 것입니까? 어떻게 이 정도로 지식 수준이 천박한 자가 금감원 부위원장으로 금융 정의를 구현했으며 어떻게 공당의 혁신위원장이 되어서 우리 민주주의를 지금 재단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밌는 것은 그 뒤에 벌어지는 민주당의 엄호입니다. 국민의힘 박대출이 민주당의 어르신 폄하 DNA가 또다시 고개를 든다고 비판을 하는 등 일제히 비판의 포문을 열자 혁신위의 변호가 이렇습니다. 중학생의 아이디어를 왜곡해 발언 취지를 어르신 폄하로 몰아가는 것은 사안을 정쟁적으로 바라보는 구태적인 가르치기 수법이다. 정말 욕을 해주고 싶습니다. 부끄럽고 민망하는 걸 넘어 어떻게 이런 식의 변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엎드려 사죄를 할지는 못할지언정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김은경이 붙인 불에 기름을 끼얹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1일 언론이 민주당 내 강성 스피커라고 하는 양이원영, 그럼 아버지가 양씨고 아마 어머니가 이씨 모양이죠. 그래서 호적을 양씨에다가 이원영이라고 붙여서 양이원영이라고 합니다. 양이원영이 김은경 발언에 대해 맞는 이야기라며 동조하고 나선 것입니다.
양이원영이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이 이렇습니다. 지금 어떤 정치인에게 투표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한다. 하지만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그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다. 미래에 더 오래 살아있을 청년과 아이들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참 어제 이미 들어서 조금 둔감이 졌지만 놀라운 말입니다. 이런 수준의 말을 하는 분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입니까? 나는 양이원영의 이 글은 김은경의 말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김은경은 민주주의와 정치학에 관련해 천박한 지식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이미 김은경의 발언에 대해 여러 비판이 쇄도한 상태에서 나온 양이원영의 발언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자, 그러자 민주당 혁신위조차 노인 비하 논란이 계속된 데 대해 사과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혁신위 대변인 윤형중은 이를 회의를 마친 뒤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변명을 드렸습니다. 김은경이 여명 비례투표라는 아이디어를 접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수용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어쨌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김은경이 저지른 설화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김은경 교수는 7월 16일 언론 인터뷰에서는 이낙연을 향해 자기 계파를 살리려고 이 정치적 은행을 하는 것은 부적절을 하다. 이렇게 공격을 했죠. 분열은 혁신 대상이라고 말을 해서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계파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초선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초선을 코로나로 인한 학력 저하 학생에게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혁신위 측은 그때 삼석 의원의 자평을 인용을 했는데 앞뒤 맥락이 잘렸다 이렇게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반발이 일었죠. 조홍천 의원은 방송에 좀 안 나오시거나 말씀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어제도 그렇습니다. 김은경은 1일 재선들 일부와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조차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도 설화가 주된 화제였습니다. 의원들이 노인비하 발언에 우리를 내비치자 김은경은 이렇게 토로했다고 합니다. 진위와 달리 해석되어 힘들었다. 정치 일선에 있는 국회의원이 얼마나 어려운지 절감했다. 그러면서 이런 말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비하하려는 건 아니었다. 그렇게 비칠 소지가 있으니 먼저 조심하겠다. 그런데 이날 식사 자리를 두고 밥 시간이 되는 사람만 불러놓고 간담회라는 것은 혁신위의 해석이라는 당내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48명이죠. 그 48명 중에 5명만 참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신문에는 이 점에 주목하는 기사가 많이 뜨군요. 48명 중에 5명만 참석했다. 한 재선 의원이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모임이라는 건 시기와 내용이 분명해야 하는데 휴가 시작하는 날 간담회를 하면 뜻이 있어도 되겠느냐.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공지한 바가 없다. 당내 의원 상당수가 혁신위에 대한 기대를 접은 상태다. 어떻든 국민의힘은 지금 공세수위를 한껏 높였습니다. 대표 김기현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노인비하 폄하 DNA 고질병은 못 고친다며 이렇게 비판에 나섰습니다. 김은경 본인이야말로 혁신의 대상이자 정계 퇴출의 대상인데 누구를 혁신하고 징계한다는 건지 참 한심하다. 함량 미달 인물을 임명한 이재명 대표도 연대 책임을 지라. 원내대표 윤재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김은경이 혁신할 것은 갈등적 세계관과 우리 사회를 바라보며 표 계산을 앞세워서 국민 분할 지배 전략을 앞세우는 구태다. 이철규 사무총장이 사실 핵심을 짚었습니다. 김은경의 현대판 고리장 노인 폄훼 발언을 규탄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노인들을 폄훼하고 노인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건국과 번영을 이루게 놓은 기성세대들을 부정하는 망언이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양이원영은 왜 불량것에 기름을 끼얹는 것일까요? 김은경의 발언이 언론이 문매를 맡고 있는 가운데
양이원영이 이를 두둔하는 발언을 한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민주당에는 히틀러 같은 사고를 하고 있는 자들이 많은 것입니까? 양이원영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은 솔직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어떤 정치인에게 투표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한다. 하지만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그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다. 미래에 더 오래 살아있을 청년과 아이들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언뜻 보면 참 맞는 말 같죠. 그 뒤에 이걸 역시 파장을 일으키자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그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다. 이 문장은 속 지웠습니다. 오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삭제를 한 상태입니다. 양이원영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미래 세대에 운운할 자격조차 없는 정치꾼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황교안 국민의힘 수석 부대변인의 말이 이렇습니다. 온갖 성추문이 터질 때마다 가해자를 두둔하며 2차 가해에 나섰던 민주당이 이제는 하다하다 어르신 폄훼에도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 김원경의 황당한 망언에 반성과 사과는 못할 망정 언론 탓을 하더니 급기야 양이원영은 김원경의 망언을 두둔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하고 헌신과 희생으로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어린 세대들에게서 왜 앞으로의 미래를 꿈꿀 자격조차 빼앗으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자, 요사이 우리 사회를 뒤숭숭하게 하는 바로 부실 건설, 부실 아파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건설 강국 K건설이 민낯이 지금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LH 아파트 중에서는 지하 주차장 154개 기둥에 보강 철근이 모두 빠져 있는 곳, 그래 154개의 기둥이 모두 철근이 없는, 보강 철근이 없는 그런 지하 주차장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30일 공개한 철근 누락 공공아파트 15곳을 살펴보면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분양아파트 5곳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시공사도 대림건설 같은 대형사부터 사만건설, 이수건설 같은 중견건설사까지 아주 다양했습니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특정 업체의 단순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하도급 관행과 전문성 부족, 그리고 비용 절감과 공기 단축을 위한 날림공사, 이런 건설업계의 총체적이고 구조적 문제가 골물대로 골마서 터진 것입니다. 이번에 철근 누락이 발견된 곳은 이른바 무량판 구조라고 하는, 그런 무량판 구조라고 하는 공법이 적용된 지하 주차장들입니다. 4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인천 금단 신도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에 깜짝 놀란 정부는 같은 구조의 LH 아파트 91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곳에서 철근 누락을 발견한 겁니다. 무량판 구조는 수평으로 무게를 지탱하는 볼을 사용하지는 않죠. 그래서 천장에 걸려있는 보, 이건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그대로 받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볼을 쓰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수직으로 세운 기둥이 넓은 슬래브 지붕식을 그대로 받쳐주는 기법입니다. 기둥 여러 개와 벽체로 천장을 받치는 라멘 구조에 견줘서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가 있고, 그만큼 철근과 콘크리트를 덜 사용해 건축비를 아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합니다. 돈을 아낄 수 있고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넓은 공간 확보가 필수인 지하 주차장을 지을 때 이 공법을 주로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국내에서는 2017년부터 널리 퍼진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조 안전성이 생명인 아파트 같은 주거시설에는 이 공법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또 아파트는 관련 법에 따라 2년에서 4년 그 주기로 정밀 안전 점검을 받는 만큼 이번 사태와 큰 관련성은 없는 것이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할까요? LH 역시 사업비 절감, 그러니까 연간 752억 원 절감을 위해 2017년부터 아파트 주차장을 지을 때는 이 공법을 도입했습니다. 무량판 구조는 기둥으로만 슬래브를 지탱하는 만큼 기둥에
전단 보강근이라는 철근 부품을 추가해야만 합니다. 기존 이 가로 세로로 엮인 철근을 칭칭 감아서 지탱력을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15곳에선 이 보강 철근이 필요한 만큼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15곳 중에 수세 역세권 그리고 수원 당수 단지의 경우는 누락된 철근이 한 자릿수 5개에서 9개 정도에 불과했지만 남양주 별내는 보강 철근이 40%나 빠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양주 회천의 경우에 154개 기둥에 들어가야 할 보강 철근이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철근이 어디에 몇 개나 들어가야 하는지 구조 계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계산은 제대로 했지만 도면에서 빠지면서 이런 사태가 빚어졌다는 게 LH 설명입니다. 이걸 변명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도면에서 빠졌다는 얘기는 설계도에서 빠졌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남양주 별내를 포함한 이미 입주를 한 5개 단지는 시멘트 강도가 높아 그래가 고강도 시멘트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전면 재시공 필요성은 낮다고 LH는 설명했습니다.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과연 입주자들이 안심을 할까요? 전문가들은 여러 구조적 문제가 대지면서 설계의 부실을 잡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설계의 제하도급, 직원의 역량 부족을 원인으로 꼽기도 합니다. 보통 LH가 설계 업무를 건축사 사무소에 맡기면 이는 다시 건축구조기술사에게 하도급되고 기술사는 심지어 대학원생 등에게 핵심 계산을 맡기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더구나 현장마다 비용 절감이 최우선이다 보니 설계비 역시 아주 낮게 책정이 됩니다. 결국 설계 기간이 짧고 오류 검토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관행이 굳어진 것입니다. 이 같은 오류를 발주사인 LH가 걸러줘야 하는데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다 여기에도 정관 여부가 등장을 합니다. 일각에서 LH의 정관 여부 문제를 지적을 한 것입니다. 정관 여부, 제가 자주 얘기를 하죠. 이 정관 여부는 이제는 법조계만의 폐단이 아닙니다. 정관 여부는 대한민국 부패의 최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순신 장군 만화에 그 만화 그림에 이재명 등 야당 정치인 얼굴을 합성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단 게시를 하고 정치인의 측에 해당 그림을 제공을 한 민주당 지지자 모 씨가 원작자에게 고소를 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만화라고 하지만 이순신의 그림에다가 이재명 얼굴을 합성을 했다? 미친 게 아닐까요? 반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순신의 자기 희생을 본받고 싶어서입니까? 훔치고 싶어서였습니까? 무엇이든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의 얼굴은 우리에게 각인된 이순신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전해책이었습니다.